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정빈마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군 수송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거라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죠.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가운데 이란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내단은 어렵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타르만 샴무가라트남 대통령의 국빈 만찬이 열린 곳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이었습니다. 8년 전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대자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전폭적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장소는 과거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싱가포르가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남북 대화의 단초를 쌓는 데 공을 들이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점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중동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청와대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상황 자체가 초기 단계라면서 북한의 반응을 더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가올 주요 외교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북한의 움직임을 모니터하며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자산이 이란 공격을 위해 지원됐는지에 대해서는 연합 방위 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긴밀히 상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연일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청와대 역시 휴일임에도 전 참모가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관련 상황을 챙겼습니다. 강 실장은 빈틈없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나흘째입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이란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미군 측에서도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인명피해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현지 시간 2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망한 미군은 총 6명입니다. 미군 측 발표고요. 이란은 미군 측의 인명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6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현재까지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네, 중동의 전선도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강공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필두로 한 이란 대리 세력이 서로를 향해서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에서 국지적 공중우세를 확립하고 오만만에 있던 함정 11척을 격침했다고 밝혔고요. 이란도 이스라엘과 미군이 주둔하는 중동 국가에 미사일과 드론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직 큰 파도는 시작도 안 했다.
곧 더 큰 게 다가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큰 것이 다가온다. 결국에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속단할 수는 없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에 더해 지상군 투입이란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현실화하면 전쟁의 성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직접 이란 영토를 장악하고 정권 교체와 지하 핵시설 접수에 나서는 셈이거든요. 미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겪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지상군 투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난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직 지상군을 투입한 건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 국방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This is not a so-called regime change war. The mission of Operation Epic Fury is laser-focused. Destroy Iranian offensive missiles, destroy Iranian missile production, destroy their navy and other security infrastructure, and they will never have nuclear weapons.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헤그세스 장관, 이건 이라크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이라크 전쟁 같은 초장기전 치를 생각 없다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 때는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전쟁을 8년이나 끌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단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한 달 남짓 걸릴 걸로 예상했지만 이 전쟁이 설령 더 길어지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몇 년씩 지속되는 소모전을 치를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섣불리 발을 빼지도 않을 거란 취지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에도 추가 병력과 보급물자가 투입됐는데 이 중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유공자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개전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나온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We have the strongest and most powerful by far military in the world, and we will easily prevail.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거듭 보이고 있는데 이란도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랑비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내 목표물과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걸프 국가들의 민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거죠. 이란은 값싼 자폭 드론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값비싼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이 무기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소모전을 유도하려는 건데요. 미국과 이란 모두 이르면 며칠, 길어도 몇 주 안에 무기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피해도 막심한데요. 호텔이나 민간 주거시설, 에너지시설에 피해가 잇따르고 주요 공항도 타격을 입어서 항공대란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두 번째 작전, 에너지 동맥을 틀어막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며 이곳을 지나는 선박을 다 불태우겠다.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시장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전문가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به خاک اونها دسترسی نداریم ولی به پایگاه‌های اونها در منطقه دسترسی داریم و از نظر ما پایگاه‌های اونها یک هدف مشروع به حساب میاد اما الان وضعیت فرق میکنه به جای اینکه به جمهوری اسلامی فشار بیارن که چرا به اهداف آمریکا در خاک اونها حمله میکنه اونها باید به آمریکایی‌ها فشار بیارن که چرا این جنگ ناعادلانه غیرقانونی بدون هیچ دلیلی رو شروع کردن و منطقه رو به این وضعیت کشیدن
closing it to the international trade, but also mining it. So therefore bringing the cost to the regional states, to the international actors. So this is also a possibility that Iran can utilize as all of them as part of this asymmetric warfare. But so the impact of this will be more on international energy prices or on international economy might be another factor that will push Trump to rethink its action. 네, 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 보이면서 국제 경제가 걱정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 오늘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현지 시간 2일 이란 사태 이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습니다. 네.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올랐는데 이 장중 한때 13% 뛰면서 약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1.23달러로 6.3% 올랐고 이 장중 한때 12%나 급등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였습니다. 또 카타르 에너지는 이란 공격에 액화 천연가스, LNG 생산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 여파로 아시아와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약 40%가량 뛰어올랐습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 거래일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잠잠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5% 내렸고 S&P 500 지수는 0.04%, 나스닥 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미국 국채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04%로 8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했고요.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48%까지 오르며 10베이시스 포인트 치솟았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 금 가격은 소폭 올랐고 달러와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미국의 이번 공습은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공습 전에 연막전까지 펼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요, 이번 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막전 막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도 30일간 중동 지역 전체에 걸쳐서 자산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직전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한 건 연막 작전이었다, 이런 평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장대한 분노작전 승인, 중단 없음, 행운을 빈다, 이렇게 지시했고 이튿날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극비를 유지하면서 속도전으로 이란의 허를 찌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서 이 영상 정보를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경원들의 주소와 근무 시간, 출퇴근 경로 등 이 생활 패턴을 모두 속속 들이꿰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보기관 등이 수집한 수십억 개의 정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테헤란을 마치 예루살렘처럼 잘 알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암살 직전 집무실 근처에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들을 교란해서 경호실 직원들이 외부로부터 연락받지 못하도록 조작해둔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 반감도 만만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공격의 정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이요. 이번 이란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CNN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사력을 쓰기 전에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평가는 27%에 불과했고 39%는 외교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란 현지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60%였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전쟁 명분, 이거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반적인 위협이 영내에 존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란이 미국의 자산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진 포착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란이 조직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장효인 기자와 이란 사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습 이후 이란의 무차별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유럽 주요국들까지 중동 내 자국민 보호와 영내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의 항구에서 정비 중이던 미국 선적 유조선이 공습을 받고 불에 타오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이란 공격을 이어가며 테헤란 등 곳곳의 기관과 병원 등에 공격을 가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영내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군 본부에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의 무인기 공격이 가해진 것은 걸프 국가들의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인기 충돌 전 요격됐지만 걸프 경제의 생명줄을 겨냥한 중대한 사태 악화 행위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이 중동 주요 공항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는 등 무차별 보복이 이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6개국에서도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미군은 중동의 여러 국가가 미군을 위해 대공 방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교전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도 공습이 이어지는 등 전방위로 확전하는 양상입니다. 2024년 11월 맺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도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군사 개입에 선을 긋던 유럽도 전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영내에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발사 능력을 발원지에서부터 파괴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지 않았으면 이란은 핵 보유국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차디연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공격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초반에 이 공습에도 불구하고 네. 이란이 반격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추정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중거리 미사일 재고 같은 거를 추정을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단 1, 2주는 충분히 반격 능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단순한 이란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라면 아무래도 지상군 투입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예. 지난 주말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 지상군까지 투입하는 가능성을 좀 낮게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본인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미 전쟁부나 그러니까 국방부죠. 네. 헥스스 장관의 또 인터뷰 내용 보면 이란 내에서 국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 특별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정권의 변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또 지금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지상군 투입한다라는 게 나머지 남은 저항 능력을 완전히 이제 지금 그 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상군 투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뭐 울렁증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에 그 지금까지 나온 거 이상의 피해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미 국내적으로도 파병 반대 여론이 지금 60% 정도가 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마가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지금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땐 뉘앙스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상군도 투입하겠다는 의미지. 네. 이걸 뭐 꼭 준비하고 있다. 사실 사전 이런 건 준비도 좀 아니라고 필요한 봐야겠죠. 부분이잖아요. 지상군을 만약에 투입을 하게 되려면. 예. 네. 아무래도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그 이 기지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 있는 지상군부터 먼저 선착으로 투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현지 내부에 남아 있는 여전히 이 현 정권 이란의 친하메네이 세력들, 이렇게 되면은 뭐 테러전까지도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쟁이 끌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군이라든가 민간인 피해는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여론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란과의 핵합이 깨지 않았으면 이란은 이미 3년 전에 핵 보유국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우리가 흔히 미 이란 간의 핵 합의라고 하지만 미 이란 또 그 IAEA 또 EU 대표국까지 끼었던 2015년에 흔히 얘기하는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 요걸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당시에 물론 농축률 3.67%까지가 제한이긴 하지만 이란의 그 핵 농축권, 저농축권은 일단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이란이 또 지난 한 3년 전부터 이 JCPOA를 넘어선 그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작년부터는 강력하게 다시 이란의 이제 이 농축권 포기, 그리고 JCPOA의 재협상, 이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논리라면 2015년에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를 하고도 이란이 계속적으로 이 핵 농축도를 이제 올려온 거를,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도를 올려온 것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이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죠. 핵무기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그대로 놔뒀으면 이미 핵보유국이 됐을 거란 얘기죠. 예. 자, 그 공습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역할 분담도 된 것 같고 상당히 좀 치밀한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준비 기간이 짧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행정부 직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JCPOA와 관련된 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이란이 여기에 거부를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란이 우라늄 재농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시기부터 아마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 시기가 작년 하반기에 일어난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격 체포 시기부터 이란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더 가까이는 아마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이미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이란 공격 과정에서 AI 기술을 전격 활용해서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미국이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특히나 좀 중국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AI가 실제로 이런 전쟁 시나리오부터 실행까지 AI가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좀 커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흔히 우리가 상상하듯이 AI가 뭐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가장 AI를 지금 현재 전장에 응용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이 공격 목표를 정할 때 이 굉장히 많은 목표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물과 관련된 정보가 어느 지역에 핵심적인 상대방의 반격 무기라든가 주요 무기 체계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뭐 가령 이번처럼 지도부를 제거하려고 할 때 지도부들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을 개연성이 가장 큰지,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정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AI로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일단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우선순위에 따른 작전을 했을 때 예상 피해라든가 상대방의 타격, 이런 거 자체를 예상을 일단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네. 비교적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속한 정책 결심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정보를 융합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작전 우선순위를 설정해주는 이 역할로는 AI가 충분히 활용성이 있는 거죠. 예.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에 이 공습 과정에서 그 이란 남부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당하면서 네네. 여기서 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AI의 좀 잘못된 타격이 아니었나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결국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갈 때 네.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이 미사일 자체에 AI가 달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해당 시설이라든가 학교가 이 이란의 군사기지하고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이것까지를 피해서 갈 도리는 현재로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민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폭으로 얘기가 되지만 인근에 군사기지가 은폐된 군사기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미군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 미군의 저가형 자폭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했다 네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폭 드론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자폭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비행 고도가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탐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자폭 드론을 항공폭탄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하고 이른바 얘기하는 섞어쏘기라고 하죠. 섞어쏘기를 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거부터 대응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요격이라든가 대응 체계를 혼란시키기 위한 의미로서 미국도 충분히 자폭 드론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중동 지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우겠다. 이렇게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대로 가면 네. 이게 현재 있는 정권 자체가 완전히 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제가 볼 땐 그 선택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근데 그렇게 다른 되면 전 선택이 세계를 없다라고 그야말로 보니까요.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금 이란의 현 지도부 자체가 네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그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했을 때부터 국내외적인 정통성에 상당 부분 손상을 입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외부적인 지금 충격까지 가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본인들도 지금 생존이 어려워진 입장에서 이런 대안을 충분히 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뭐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보통 세계 원유의 네. 한 20-30%의 물동량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LNG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비슷한 비율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도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그러니까 이제 친이란 무장단체, 뭐 예를 들면 뭐 헤즈볼라라든지 지금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 미국의 공습에 이어서 그렇게 되면 중동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조금 산발적인 어떤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저항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네네.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아마 현 정부가 만약에 붕괴되는 상황, 현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있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친이란 무장단체들도 무기라든가 자금의 그 원천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극렬한 저항에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나머지 정부들까지 참전하는 중동 전체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는 이런 친이란
무장단체들에 의한 테러라든가 아니면 산발적인 어떤 그 저항 행위 자체는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만약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다시 핵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힌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번 이 무력 충돌은 좀 중단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가장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1차적인 이유가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2월 중에 제네바에서 오만의 중재로 간접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란의 어떤 이 농축권 포기와 같은 우라늄 농축권 포기와 같은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의를 해도 그동안에 아주 많은 기만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1차적인 원인이지만 2차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세워졌던 반미 반서방 성향의 이 회교 혁명 정권을 완전히 이 기회에 바꾸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땐 트럼프 행정부의 내심이기 때문에 이게 이란이 핵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한다? 이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볼 거예요. 다만 만약에 핵 협상에서 농축권을 포기하는 걸 포함한 이 우라늄 농축권을 포기하는 걸 포함한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이거는 기존의 이란 정권의 성향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제력을 지닐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면 과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할까? 글쎄요, 핵에 더 집착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 가장 격렬한 비난 성명을 낸 곳의 하나가 북한일 거예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3월 1일자로 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끝난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유난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적을 선전을 했는데 가장 외교관계의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러 관계가 그렇게 언급이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공을 들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나 이란 지역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도 외교적인 어떤 비난이라든가 비판 이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이란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은 아마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